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제 거기 너네 집 아니야. 뭐라고요? 내가 그 집 팔았어. 여러분, 제가 며느리에게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 궁금하시죠? 평생 가장 통쾌한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속이 시원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시고 비슷한 상황의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희 할머니. 올해 68살. 요즘 들어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제 저녁 메뉴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열쇠를 어디 뒀는지도 까먹곤 했죠. 처음에는 나이 들었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병원에 갔어요. 큰 종합병원 신경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도 찍고 인지능력 검사도 하고 피검사도 했어요. 검사를 받는 동안 정희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다시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정희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초기 치매로 예상됩니다. 다만 피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치매라니요. 남의 일 같던 그 무서운 병이 자신에게 찾아왔다니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어서 집까지 걸어가면서 정희는 계속 생각했어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유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민수는 45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착하긴 한데 좀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며느리 유리는 35살로 겉으로는 정희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유리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뭔데요? 병원에 다녀왔는데 치매 초기라고 하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민수는 젓가락을 놓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유리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금세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요즘 치매 치료도 많이 발달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유리의 말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유리의 눈빛에서 묘한 것을 느꼈어요. 뭔가 반짝이는 빛이 스쳤다가 사라졌거든요. 기분 탓일까요? 어머니, 이제 중요한 일은 저희가 도와드려야겠어요. 가족이잖아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 가족들의 따뜻한 말을 들으니 정희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역시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혼자였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웠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치매라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억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간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하지만 가족들이 도와준다고 했으니 괜찮을 거예요. 정희는 그렇게 자신을 달래며 잠들었습니다.
아직은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전혀 모른 채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상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가끔 깜빡하는 일은 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정희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유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마트에 가서 필요한 거 좀 사올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 고마워. 그럼 바나나 좀 사다 줄래? 요즘 입맛이 없어서. 네, 알겠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유리가 나간 지 5분 정도 지났을 무렵 정희는 간식거리가 생각났어. 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신호음은 들리지 않고 부엌에서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뭐야? 집에 두고 갔네. 정희는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진동벨과 함께 화면이 켜졌어요. 그 순간 정희는 눈을 의심했다. 거기에 적힌 자신의 이름. 아니었습니다. 미친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친년? 나를 미친년이라고? 정희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틀림없었어요. 자신의 전화번호 옆에 미친년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에 놓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정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유리가 돌아왔어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바나나랑 과자도 샀어요. 고마워. 유리와 정희는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미친년이라니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미친년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미친년이라고? 그럼 진짜 미친 짓을 해볼까? 정희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복수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피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치매가 아니에요. 피검사 결과 정상이고 처음 검사에서 오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이었어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거울을 보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는 방법을 말이에요. TV에서 본 것들을 떠올리며 연기를 해봤어요. 이게 뭐였지?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혼자서 중얼거리며 연습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는 척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정희는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 앞에 서서 치매가 더 진행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약 드셨어요? 내가 약을 왜 먹어? 아까 전에 드렸잖아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유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유리의 눈빛에서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걱정보다는 기대감이었어요. 며칠 후, 유리가 민수에게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거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이제 진짜 누군가 돌봐야 할 것 같은데.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정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정희는 연기를 계속했어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방금 한 말을 또 하고 물건을 찾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유리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물건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중요한 서류들은 제가 보관해드리죠. 정희는 이 모든 상황을 관찰하며 계획을 세웠어요. 그들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연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정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 더 쉬웠습니다. 치매 환자는 어차피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정의 앞에서도 마음대로 이야기했거든요. 일주일 후, 민수가 부산으로 출장을 갔어요. 이틀 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민수가 떠난 다음 날, 유리가 집에 왔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정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무뚝뚝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좀 주세요. 유리는 대놓고 요구했어요. 전혀 부드럽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치매 환자인 척하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통장. 왜 통장이 필요해? 어머니, 깜빡하시잖아요. 이런 중요한 것들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정희가 선뜻 주지 않자 유리는 점점 짜증을 냈어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표정도 험악해졌습니다. 아니, 방금 한 말도 기억 못하면서 어떻게 살아갈래? 유리는 이제 완전히 반말을 했어요. 그동안 민수 앞에서 보여줬던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은 모두 가짜였던 거죠. 정희는 속으로 놀랐지만 겉으로는 더욱 멍하니 있는 척했어요.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면서 유리의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난 아직 멀쩡해. 아, 짜증나네. 진짜 유리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정의를 무시하는 태도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정신병원에 넣어야 하나. 일부러 들리게 말하는 거였어요. 정의를 겁주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유리는 계속해서 정의를 몰아세웠어요. 통장과 도장을 내놓으라고 했고 중요한 서류들도 모두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이 모든 말들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어요.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유리의 진짜 얼굴을 완전히 보게 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유리는 다시 평소의 다정한 며느리로 돌아왔습니다. 민수 앞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오늘 통장 달라고 했는데 자꾸 거부하시네요. 유리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정말 연기를 잘하는구나 싶었어요. 정희는 이제 확신했어요. 유리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버리는 것. 모든 계획이 훤히 보였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정희는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중요한 건 증거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진짜 속마음을 들어야 했어요. 정희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치매 환자인 척하면서 녹음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이틀 후 저녁, 민수와 유리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가 이렇게 되니까 후견인 신청을 해야겠어. 그래야 재산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 민수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요양원은 어떤 곳으로 알아봤어? 싼 곳으로. 어차피 기억도 못 하실 텐데. 좋은 곳 갈 필요 있어. 유리의 말은 너무나 차가웠어요. 정희는 손이 떨렸지만 계속 녹음을 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바로 필요한 증거였거든요. 그런데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내의 말이 지나치다는 걸 알면서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술잔만 만지작거리며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정희에게는 민수의 모습이 더 실망스러웠어요. 유리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지만 민수는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 그런 아들이 어머니를 지키지 못하다니요. 25억이면 큰 돈이야. 우리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유리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돈 이야기가 나오자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머니가 다른 사람한테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면 어떡해? 그럴 리 없어. 치매 환자가 뭘 알겠어. 게다가 우리가 후견인이 되면 마음대로 못 하잖아. 정희는 이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섰습니다. 이제 복수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며칠 동안 정희는 계속 녹음을 했어요. 그들의 진짜 계획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요양원 보내기, 재산 가로채기, 후견인 신청하기,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은 유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것도 들었어요. 응. 시어머니 치매 걸렸어. 재산이 25억이나 되는데 다 우리 것이 될 거야. 요양원 보내고 나면 집도 우리가 쓸 수 있고. 친구에게 자랑하듯 말하는 유리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선명하게 담겼어요. 정희는 이 모든 증거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모은 정희는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넘어갔어요. 바로 재산 정리였습니다. 25억 원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어느 화창한 목요일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거울 앞에서 옷을 차려입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은행에 도착했어요. VIP 고객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담당 직원은 정희를 정중하게 맞이했어요. 어떤 업무로 오셨나요? 제 재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은행 직원은 정희의 재산 규모를 확인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25억 원 정도의 재산이시군요.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제 생활비만 남기고 말이에요. 은행 직원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큰 결정을 혼자 내리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가족분들과 상의는 해보셨나요? 가족들은 상관없어요. 제 재산이니까. 제가 결정할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은행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기부할 단체를 선정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이 복잡했어요. 정희는 신중하게 기부 단체를 골랐어요.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복지시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들로 선택했습니다. 각 단체마다 몇 억씩 나누었어. 기부하기로 했어요. 서류 작성에만 두 시간이 걸렸어요. 공증인도 불렀어.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이제 이 기부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없게 됐어요. 정희는 생활비로 5억 원만 남겼어요. 나머지 20억 원은 모두 기부하기로 한 거죠. 유리와 민수가 노리던 돈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셈이었어요.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정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돈 때문에 갈등하고 미움받을 이유가 없어진 거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맑고 파랗게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구나.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동안 모은 증거들과 오늘 처리한 기부 서류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유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괜찮으셨어요? 응, 별일 없었어. 정희는 짧게 대답했어요. 유리는 정희가 혼자 나간 걸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니까 별다른 일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 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지. 정희는 마지막 연기를 준비했어요. 치매 환자 역할은 내일까지만 하면 됐거든요. 이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모든 진실을 밝힐 날이었어요. 민수와 유리를 거실로 불러 모았어요. 두 사람은 평소처럼 정의를 대했습니다. 치매 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정희는 소파에 앉았어. 두 사람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완전히 정상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야, 유리야. 나 이제 치매 연기 그만할래.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수와 유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와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연기라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유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내가 미친년이니까. 진짜 미친 짓을 해봤어. 미친년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유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의 핸드폰에 정희를 그렇게 저장해둔 걸 들켰다는 걸 눈치챈 거죠.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그동안 몰래 녹음한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재생됐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이렇게 되니까 후견인 신청을 해야겠어. 그래야 재산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 싼 곳으로 어차피 기억도 못 하실 텐데. 좋은 곳 갈 필요 있어. 25억이면 큰 돈이야. 우리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녹음기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분명히 민수와 유리의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할 말을 잃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유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모두 들통났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엄마, 이게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민수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정희는 손을 들어 말렸어요. 맞아. 너희가 한 말 다 들었어. 치심에 걸린 엄마를 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은 가로채려고 했지. 유리는 아직도 변명을 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오해하신 거예요. 저희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정희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나를 미친년이라고 저장해놓고 무슨 생각해서야? 그 말에 유리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핸드폰 일은 변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은행에서 받은 재산 기부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여줄게. 서류를 펼쳐서 보여주자. 두 사람의 눈이 커졌어요. 20억 원 기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너희가 노리던 돈은 이제 없어. 모두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했어. 유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 돈은 가족 돈이에요. 가족 돈. 가족이 서로를 미친년이라고 부르나?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유리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법적으로 완료된 기부는 취소할 수 없었거든요. 민수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엄마, 정말 치매가 아니었어요? 아니야, 피검사 결과 정상이었어. 그런데 너희 반응이 재미있었어서 연기를 계속한 거지. 민수는 무릎이 꺾이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거였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너희가 원하던 대로 됐네. 나한테 기댈 돈은 없으니까 각자 알아서 살아.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 게 있어. 이 집도 내놨어. 내일 사려는 사람이 보러 온다고 했어. 민수와 유리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재산뿐만 아니라 살 집까지 사라지는 거였거든요.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2달 후, 정희는 제주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있었어요. 아담한 전원주택을 샀어.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고 창문 너머로는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서울에서의 일이 있은 후 민수와 유리는 며칠 동안 정희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재산도 없고 믿음도 깨진 상황에서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었거든요. 결국 민수와 유리는 연락을 끊었어요. 재산이 사라진 걸 알고 나니 정희에게 관심도 없어진 거죠. 오히려 정희에게는 다행이었어요. 가짜 가족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며 지냈습니다. 복잡한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어느 날 마을 경로당에서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을 만났어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희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아들 때문에 고생했어요. 재산만 노리더라고요. 김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75살의 이 할머니도 자식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제주도로 내려온 경우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를 사람이 아니라 ATM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박영희 할머니도 한숨을 쉬며 맞장구 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들의 표정은 밝았어요. 힘든 일을 겪었지만 이제는 자유로워진 거죠. 정희 씨 정말 대단해요. 치림의 연기라니 상상도 못했어요. 할머니들은 정희의 이야기에 감탄했어요. 그리고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정희는 매일 일기를 썼어요. 제주도에서의 새로운 하루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텃밭에서 상추를 땄어. 김순자 할머니와 나눠 먹었다. 햇볕에서 자란 상추가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다. 68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나를 위해 살 시간이다. 정희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침의 연기로 시작된 복수는 진정한 자유로 끝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바닷가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자유로운 여자가 됐구나. 정희는 속으로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68세에 찾은 새로운 자유. 그것이 정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